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수능 특강 분석 강의 4구, 세 번째 시간이고요. 3대 단원 문제들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85페이지 2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PDF 파일 보시면 이제 포인트 1, 연직 기압 분포와 등압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동서방향의 연직 기압 분포, 즉 높이에 따른 기압 분포를 등압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이런 거 배웠을 때 이 연직 기압 분포가 등압선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자료에서 고기압이라든가 저기압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 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압선이 위로 볼록하게 나타나 있으면 이 중심부에 뭐가 있구나? 고기압이 있구나. 아래로 볼록하게 등압선이 그려져 있으면 이 중심부에 뭐가 있구나? 저기압이 있구나. 이런 거 얘기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이 기억이 난 상태에서 자료를 잘 쳐다보면은, 자, 이 B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등압선이 뭔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에는 중심부에 뭐가 있겠다? 저기압이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D 포인트는 지금 위로 볼록하게 등압선이 그려져 있으니 여기에는 고기압이 위치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기니 D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면은, 자, 기억 A와 C 모두에서 서풍결의 바람이 우세하게 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 바람은 수렴하게끔 돼 있어. 즉 모여들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바람이 어떻게 불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불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불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C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할 거고, A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C 모두에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기압은 B가 D보다 낫니라고 되어 있는데 B는 저기압, D는 고기압. 당연히 B가 더 낫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적절하고요.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상승 기류는 B가 D보다 활발하니, 자, 기본적으로 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상승 기류가, 고기압의 중심부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합니다. 따라서 상승 기류는 B가 D보다 활발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직 기압 분포가 등압선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등압선이 위로 볼록하면 고기압, 아래로 볼록하면 저기압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점검하시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요, 86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PDF 파일 보시면 레이더 영상을 통한 온대 저기압 전선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자, 일단 문제 보면은 뭔가 강수량 분포가 알록달록 이렇게 막 나와 있어. 이거 무슨 영상이다? 그치? 레이더 영상이다. 기본적으로 강수량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기상 영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레이더 영상이다. 자, 아무튼 간에 자, 레이더 영상이고요. 자, 그림은 온대 저기압의 동반된이라고 돼 있어. 자, 이와 같이 문제에서 가타부타 부연 설명 없이 온대 저기압이라는 워딩이 딱 나오게 되면 일단 일반적인 온대 저기압의 모습을 떠올려 주셔야 되겠다. 여기는 지금 북반구 상황이니까 당연히 북반구의 일반적인 온대 저기압의 모습을 딱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온대 저기압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그려보면은 요런 식으로 생겨먹었어. 맞습니까? 그리고 요 근처에서 이제 주요 강수구역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그죠?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영역에 걸쳐서 설정이 되고요. 저기압 중심부에도 구름이 뭉게뭉게 생기면서 주요 강수구역 나타나고요. 온난전선 앞쪽에 꽤나 넓은 영역에 걸쳐서 또 주요 강수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요 강수구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뭔가 요런 부분에 걸쳐서 비가 막 내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온난전선 근처겠어? 한랭전선 근처겠어? 그죠? 온난전선 근처면은 비가 내리는 영역이 뭔가 요런 방향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한랭전선 근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문제에 나타나 있는 전선은 어떤 전선이다? 한랭전선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한랭전선 후면에서 비가 좀 많이 내린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한랭전선이 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온대 저기압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저기압 중심이 어디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기압 중심이 뭐 대충 여기쯤에 있을 것이다. 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선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은, 자, 기억 보시면은 A 지역과 B 지역은 모두 이 전선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전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의 앞쪽에 지금 A, B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적절하고요. 자, 니은 한번 보시면은 A 지역에서는 남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고 B 지역에서는 북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부니라고 돼 있는데, 자, 온대 저기압 주변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지? 북반구에서는 저기압 중심을 향해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변의 공기들이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로다가 바람이 이제 불게 됩니다. 그죠?
자, 온난전선 앞쪽과 한랭전선 뒤쪽에는 찬 공기가 있으니 파란색 화살표를 그은 거고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는 지표 부분에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아무튼 간에 지금 A포인트와 B포인트 모두 한랭전선의 앞쪽이잖아요. 즉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요런 식의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아무튼 간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둘 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그지? 자,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해면 기압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면 기압이라는 거 워딩이 나오면 그냥 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압. 오케이? 이게 그 고도차를 보정한 기압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기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지구가 원에서는. 오케이? 그럼 아무튼 간에 자, 지금 저기압의 중심에 B가 더 가깝잖아요. B가 기압이 더 낮겠지.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답은 간단하게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이더 영상은 강수량을 나타낸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온대저기압 주변에서 주요 강수구역의 분포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료에 적용시켜서 여기 위치하는 전선이 어떤 전선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주목하시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춘? 자,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7페이지 11번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정호사항 안내를 좀 드리면요. 이 PDF 파일 좀 일찍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게 정답이 3번으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답을 4번으로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그림은 태풍이 나타나는 어느 날 T시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태풍은 T+12시에 전향점을 통과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향점이 뭔지 기억나시죠? 이 태풍은 무역풍에 영향을 받을 때는 대체로 북서진을 하다가 편서풍에 영향을 받을 때는 대체로 북동진을 하잖아. 이때 이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전향점이라고 하고요. 보통 위도 30도 부근에서 나타나죠. 자, 아무튼 간에 A에서 이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동안 이 태풍의 이동 경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거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편서풍과 무역풍과 같은 그런 녀석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태풍은 무역풍 때에서는 대체로 북서진을 하고 편서풍 때에서는 북동진을 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만 있었나? 아니요. 또 영향을 미친 요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었어.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라는 것인데, 자, 지금 그걸 안 상태에서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잘 봐봐. 지금 여기에 고기압이 뚝하니 버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하는 규모가 커다란 고기압. 이거 뭐지?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북태평양 고기압. 지금 여기에 표시된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구나. 자, 그럼 보자. 자, 지금 문제에 제시된 태풍이 얼추 위도 30도 부근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전향점을 통과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치? 이런 식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것과 제일 가까운 건 뭐가 되겠다? D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겠다? 4번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아? 근데 선생님, 근데 지금 여기서 태풍은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거 C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A, B, C, D, E 이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이동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24시간 동안의 이동 경로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서진하다가 북동진 하려면 이렇게 D와 같은 경로로 움직여야죠. 그죠? 그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한번 볼 거냐면은, 수두 87페이지의 10번 문제 볼게요. 87페이지의 10번 보도록 할 건데, 자, PDF 파일 보시면 포인트 4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야.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자. 자, 그러면 1981년부터 2010년 동안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의 월별 평균 개수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월별 평균 개수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A, B, C는 6월, 7월, 8월 중 하나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태풍이 6월에 잘 발생할 것 같습니까? 8월에 잘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치? 8월이 한여름이잖아. 바닷물이 더 뜨끈뜨끈할 거란 말이야. 그럼 아무래도 태풍이 더 잘 생기겠지. 태풍은 뜨끈뜨끈한 바다에서 잘 생긴다. 이거 기본 개념이잖아. 그치?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6월에서 8월로 갈수록 태풍의 발생 개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될 테니까 A가 뭐가 되겠다? A가 6월이 되겠고 B가 7월이 되겠으며 C가 8월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썬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은, 자, 기억 C는 8월이다. 적절하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니은 한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기억이 많을수록 니은도 많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단순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자료 보시면은 이게 동그라미 기억이 많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니은이 반드시 많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태풍이 소멸하는 지점의 평균 위도는 뭐 A가 높겠니, B가 높겠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 자, 태풍이 소멸하는 지점의 평균 위도? 근데 생각해봐. 좀 더 한여름에 가까울수록 바닷물이 좀 더 고위도까지 뜨끈뜨끈해지겠지. 그렇잖아. 고위도의 바닷물은 원래 차가운데 한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이 고위도의 바닷물들까지도 좀 뜨끈뜨끈해질 거라고. 그렇게 좀 더 고위도에 있는 바닷물들까지 뜨끈뜨끈해지면 태풍이 좀 더 고위도까지 쑥 올라가가지고 소멸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태풍은 원래 고위도로 갈수록 고위도로 가면은 표충성이 낮아지니까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소멸하게 되잖아. 근데 한여름이면 저기 꽤나 높은 고위도까지 바닷물이 뜨끈뜨끈할 테니 이 태풍이 좀 더 고위도까지 버틸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여름에 가까울수록 이 태풍의 소멸하는 위도가 좀 더 고위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한여름에 가까운 B시기가 태풍이 소멸하는 지점의 평균 위도가 좀 더 높겠죠. 그럼 그런 점 생각해 봤을 때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래솔라문의 답은 이제 기억 1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요거랑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수능 특강 96페이지의 13번에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자. 수능 특강의 96페이지의 13번. 자, 보시면은 그림 가와 나는 북서태평양에서 겨울철과 여름철의 평균 해수면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고 맞춰보라는 의미겠지. 근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떤 특정 장소를 잡아. 자, 동일 장소에서 표층 수온은 당연히 여름이 겨울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특정 장소에서 수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가 아무래도 여름에 해당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지? 따라서 가가 여름이고 나가 겨울이과. 괜찮? 자, 이 상태로 기니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기억 보시면은 태풍의 발생 수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태풍은 당연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잘 발생하겠죠. 바닷물이 그때 좀 더 뜨끈뜨끈하니까, 그지? 따라서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 태풍이 발생하는 지점의 평균 위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핵심 개념은 태풍은 뜨끈뜨끈한 바다에서 잘 생긴다 이거야. 맞습니까? 자, 지금 자료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료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우리 그런 거 배우지 않았니? 태풍은 수온 27도 이상의 열대 해상에서 잘 생긴다? 근데 지금 여기가 29도씨 등수온선이고 여기가 24도씨 등수온선임을 고려해보면은 여기서 27도씨 등수온선이 뭐 대충 여기쯤에서 나타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뭐 얼추 요 정도 위도까지 태풍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나자료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29도, 여기가 24도니까 뭐 27도씨 대충 잡아보면은 뭐 여기쯤에서 27도씨 등소선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 대충 여기쯤까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딱 보면은 태풍이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위도가 요 가가 좀 더 고위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지? 따라서 태풍이 발생하는 지점의 평균 위도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는 좀 더 높을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한여름에 가까울수록 태풍이 소멸하는 위도가 좀 더 고위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그와 더불어서 태풍이 발생하는 위도 또한 한여름일수록 좀 더 고위도 쪽에 형성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좀 더 고위도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발생한 태풍의 총수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총수를 지금 묻고 있는데, 한마디로 발생한 태풍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 겨울보다는 여름에 태풍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럼 당연히 가시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슷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가 공통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바가 뭔 것 같아? 그치? 태풍은 뜨끈뜨끈한 바다에서 잘 생긴다. 그러다 보니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좀 잘 발생을 하고, 또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잘 미친다라는 거.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이번 수특에서 좀 밀고 있는 개념이야. 관련된 문제가 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수능 특강이 소재가 좀 다 떨어졌나 봐.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챙겨주셔야 될 게, 한여름에 가까울수록 이 태풍이 소멸하는 평균 위도도 좀 더 고위도가 되고요. 태풍이 생성되는 평균 위도도 좀 더 고위도가 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이 두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또 뭐인 것 같냐면,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 87페이지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지금 10월이면 뭐 가을쯤에 해당되는 뭐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발생한 태풍의 수는 꽤나 많음을 알 수 있어. 다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뭐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 96페이지 13번에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도 봐봐. 발생한 태풍의 총수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총수라는 요 값 자체가 만약에 겨울철에 태풍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발생한 태풍의 총수가 0이 돼 버릴 테니까 값이 정의가 안 돼 버리잖아. 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있는 거는 결국에 수능 특강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뭐냐면 겨울철에도 저희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발생할 수 있어. 다만 겨울철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없을 뿐이야. 오케이? 그냥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 문제 보시냐면 88페이지 16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88페이지 16번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최대 풍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자료만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 열대저기압 ABC가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 48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최대 풍속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이 뭐였죠? 수증기의 잠열이었죠. 따라서 이 태풍이 일단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증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는 태풍의 세력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태풍의 세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태풍의 최대 풍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태풍의 최풍이라고 쓸게. 자, 이 태풍의 최대 풍속이라 함은 그 태풍이 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풍속을 의미하고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태풍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큰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의 최대 풍속이라 함은 대체로 태풍의 세력과 비례하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태풍의 세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그지? 태풍의 중심기압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태풍의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심기압을 중기라고 쓸 수 있도록 할게요. 따라서 우리는 이들 사이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가 있는데 이 태풍의 최대 풍속은 태풍의 세력과 대체로 비례하는 관계이며 그 다음에 이 태풍의 세력은 또 중심기압과 대체로 반비례하는 관계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태풍의 최대 풍속이 중심기압과 대체로 반비례하는 관계다. 자, 이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 사이의 관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아무래도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은 세력이 좀 약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태풍의 최대 풍속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열대저기압 A, B, C 모두 지금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 최대 풍속이 점차 느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 자, 기니디 판단은 크게 어려울 거 없기 때문에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특 89페이지 17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89페이지 17번입니다. 자, PDF 파일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6 온대저기압 대 열대저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념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의 차이 잘 구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89페이지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상위성 사진을 보여주고서 어떤 게 온대저기압, 어떤 게 열대저기압이겠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요. 딱 봐도 가가 뭐일 것 같습니까? 그죠? 열대저기압일 것 같고 나가 온대저기압일 것 같아요. 그죠? 느낌적으로다가. 근데 단순히 느낌적으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근거를 들 줄 아셔야 되겠어. 일단 이 가가 열대저기압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 가에서 구름의 분포를 살펴봤을 때 지금 나선형의 구름띠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나선형의 구름띠가 결국에 열대저기압의 어떤 특징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제 가가 열대저기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선형의 구름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중심에 뭐가 나타나 있어?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 바로 태풍의 눈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 눈 또한 열대저기압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다가 이게 열대저기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물론 전공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온대저기압 중에서도 이게 폭탄 온대저기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녀석 같은 경우엔 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은 열대저기압의 특징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춘? 자, 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설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16번 한번 볼래요? 97페이지 16번. 자, 그림은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의 발생 지점과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은 발생 위도, 즉 형성된 위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잘 생기는 거고요. 열대저기압은
말 그대로 열대, 즉 저위도에서 잘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포를 봤을 때 A가 좀 중위도 지역에서 많이 생기고 B가 저위도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따라서 A가 이제 온대 저기압, B가 이제 열대 저기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 상태로 이제 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 한번 보시면 바다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수분의 육지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A, 즉 온대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바다에서도 생기고요, 육지에서도 생깁니다. 그지? 근데 요 B, 즉 열대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알고 있지? 저위도의 열대 해상에서 잘 발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육지에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부분 바다에서만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이 바다에서 발생한 것분의 육지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게 거의 없다. 즉 육지에서 발생한 것이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이 거의 0이 되지 않겠습니까? B는. 그치?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값 자체가 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어? B가 더 작다고 할 수 있지. 따라서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춘? 자,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자, A와 B 모두는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그죠? 우리가 유체지구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보시면은 해수면의 연평균 수온은 기역 해역이 니은 해역보다 낮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잠깐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적도가 일단 딱 그려져 있고요. 지금 기역과 니은이 좀 비슷한 위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지? 이 둘 중에 누가 더 수온이 낮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근데 지금 이 기역과 니은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이 기역에 지금 B, 즉 열대 저기압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열대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잘 발생하는 거야? 그치? 뜨끈뜨끈한 바다에서 잘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열대 저기압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열대 저기압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기역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건 이 기역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더 뜨끈뜨끈한 바다임을 의미합니다. 맞죠? 뜨끈뜨끈한 바다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표층 수온이 니은이 기역보다는 좀 더 낮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 그래서 답은 이제 기역 니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제가 올려드린 그 PDF 파일 보시면은 이제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봤던 그런 표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건데 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좀 상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이제 89페이지의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9페이지 20번. 자, 89페이지 20번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자료에 대한 코멘트만 드리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이날 발령된 기상특보는 한파특보와 폭염특보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나라 기준 겨울이면은 한파특보가 내렸을 거고 여름이면은 폭염특보가 내렸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계절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저 북서쪽에 굉장히 규모가 커다란 고기압이 뚝하니 발달되어 있잖아. 이것이 뭐겠어?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선생님, 요 세 개의 고기압 중심 중에서 어떤 것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이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요 세 개가 전부 다 시베리아 고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산을 딱 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산에 봉우리가 한 개만 있진 않잖아요. 봉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가 커다랗게 시베리아 고기압인 거고, 이게 지금 세 개의 봉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 중심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시베리아 고기압이다. 그렇다면 한랭 고기압인 시베리아 고기압이 지금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이렇게 규모가 커다랗게 지금 확장이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이때는 우리나라 기준 무슨 계절이 되겠다? 겨울이 되겠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나라에 내린 특보는 무슨 특보겠다? 한파특보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자,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고기압의 중심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부는 계절이 무슨 계절이야? 겨울이잖아. 그치? 이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이 시베리아 기단을 구성하는 찬 공기들이 우리나라를 덮치게 되는 그런 계절이 바로 겨울인 거죠.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뭔가 등압선의 분포를 보고서 혹은 고기압 저기압의 배치를 보고서 우리나라의 어떤 풍향을 판단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계절을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뭐 기니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니은 보시면 대륙성 기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간단합니다. 대륙에서 발원한 기단은 우리가 대륙성 기단이라고 하고요. 바다에서 발원한 기단은 우리가 해양성 기단이라고 해요. 시베리아 기단은요 대륙성 기단이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해양성 기단이죠. 오케이?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0페이지의 2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A, B, C는 각각 고기압 또는 저기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화면 확대 좀 해볼게요. 자, A 근처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등압선에 수치가 안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좀 아리까리 하거든. 맞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 등압선이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진다는 거 고려해 봤을 때, 이 등압선은요 1012보다 4헥토파스칼 낮은 1008 등압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4헥토파스칼 높은 1016 등압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가 맞을까요? 1016이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이 등압선이 1008 등압선이라고 쳐봐. 근데 우리 그거 알고 있지? 기압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해요. 불연속적으로 변하지 않아. 따라서 여기가 이제 1008이고 여기가 이제 1016이면 여기서 여기로 쭉 이렇게 감에 따라 반드시 요 사이에는 기압이 1012인 곳이 나타나야 돼. 그럼 여기 1012 등압선이 그려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려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8로 설정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렇다면 이게 지금 1016 등압선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16이었다가 이렇게 갈수록 기압이 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져가지고 여기서 1016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괜춘? 근데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주변에서 이 중심부로 가려에 따라 대체로 기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가 1008이지, 여기가 1012지.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기압이 대체로 높아지잖아. 그렇다면은 여기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의 중심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녀석은 아무래도 1012보다 기압이 좀 더 높은 1016 등압선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후자의 방법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B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1012지, 여기는 1008이지.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기압이 대체로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있지.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다? 저기압의 중심이 되겠다. 그렇다면 이 등압선은 1008보다 4헥토파스칼 기압이 낮은 뭐가 되겠다? 1004 등압선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여기도 지금 1004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갈수록 기압이 한번 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져가지고 여기서 1004가 되는 뭐 그런 느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도 한번 볼까요? 자, C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1008이야. 여기 1012야. 지금 여기서 여기로 쭉 이렇게 갈수록 기압이 대체로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건 아무래도 고기압의 중심이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 등압선 같은 경우에 1012에서 4헥토파스칼 기압이 높은 1016 등압선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억 한번 보시면 A와 B는 모두 고기압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B가 저기압이라는 거 판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A와 C는 모두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동쪽으로 이동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C가 지금 이 녀석인데 지금 보시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고기압이죠.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동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고기압의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 뭐 대충 한 요 정도 분포로 지금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등압선은 얘를 포위하고 있다기에는 너무 이상한 위치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무튼 간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A도 지금 규모가 굉장히 작아.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이죠. 따라서 A도 이동성 고기압이고 A와 C 모두 이동성 고기압이기 때문에 편서풍에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나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B와 C의 모두 중심부에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B 같은 경우엔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고요. 답은 이제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괜찮?
자, 그러면은 이제는 몇 페이지를 봐주시냐면 91페이지의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1페이지 3번입니다. 기단의 변질, 그 중에서도 차가운 기단의 변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는 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이 확장 경로상에 위치한 뭐 어쩌고 저쩌고 지점에서 관측한 시베리아 기단 하층의 기온과 수중 기량을 나타낸 것이래요. A와 I 지점은 확장 경로의 양쪽 끝에 위치한다. 지금 보면은 확대 좀 할게요. 지금 이 확장 경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A인지 뭐 여기가 A인지 이런 거 우리 보고 맞춰봐라 라는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시베리아 기단을 구성하는 공기들이 상대적으로 저위도의 바다인 황해 바다를 건너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을 받았을 거고, 그럼 수증기량이 좀 증가를 했겠지. 그러면 딱 봤을 때 I보다는 A가 뭔가 수증기량이 증가한 상태니까 요 A가 뭔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은 후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A가 이 확장 경로의 끝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건넌 뒤, 그지? 그 다음에 I가 이제 이 확장 경로의 시작점에 해당이 되겠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지금 뭐 대략 I에서 이 정도까지는 수증기량이 뭐 비슷비슷무리하게 나타나다가 한 D 지점부터 해가지고 수증기량이 좀 급격하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D 지점쯤부터 해가지고 이 기단이 바다를 통과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때쯤 해가지고 이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에 진입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선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시베리아 기단의 하층은 A가 I보다 불안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판단하기로 이 A가 바다를 건넌 뒤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 A가 아무래도 이 기단의 하층부가 상대적으로 뜨끈뜨끈하게 데워진 뭐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단이 상대적으로 저위도의 바다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단의 하층부가 가열을 받잖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가열을 받게 되면 기단의 하층부가 좀 핫해진 상태가 되고 상층부는 콜드한 상태가 되니까 따뜻한 놈 위로 가고 싶어하고 찬 놈은 아래로 가고 싶어하고 하면서 뭐가 발생해? 대류가 발생하죠. 그리고 기단이 좀 불안정해지지, 그지? 기층이 불안정해지지.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요 A가 좀 더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가 좀 더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니은. 자, 황해와의 거리는 E가 H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길 대충 요 D쯤 해가지고 이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에 진입을 한 것 같아. 그럼 아무래도 황해와의 거리는 요 E가 H보다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 B와 G에서 시베리아 기단 상층의 기온차가 8도씨보다 크겠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디귿선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자,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건데,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받는 어떤 지점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륙권에선 높이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끔 돼 있잖아? 그럼 그걸 이제 표현하면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높은 곳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시베리아 기단이 상대적으로 저위도의 바다인 황해 바다를 건너게 되면 기단 하층부가 가열을 받잖아요. 그럼 기단의 하층부에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럼 그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파란색이 좀 잘 안 보이지?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뭐 요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춘? 지금 보시면은 기온이 기단의 하층부에서 가열을 받아서 이렇게 증가한 뭐 이런 상황을 그린 거지. 근데 이때 이 바다에 좀 가까이에 있는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 영향을 좀 크게 받아가지고 기온이 좀 많이 올랐는데, 비교적 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의 영향을 좀 덜 받아가지고 온도가 좀 덜 오른 이런 상황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요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라는 게 요 디귿선지의 의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이 황해 바다를 뭐 거의 건넜을 때쯤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단의 하층부가 충분히 가열을 받은 상태일 거고, 자, 그럼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온이 높아져 있는 상태의 그래프가 B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황해 바다를 건너기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이 기단 하층부의 온도가 오르기 전 그래프가 이제 G일 때의 그래프의 대응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 8도씨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고 하고 보면 지금 B의 기온과 G의 기온의 차이가 딱 8도씨야. 근데 지금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기온이 기단 하층부의 기온을 나타낸 거죠. 한마디로 봐봐, 이 기단의 하층부에서 이 부분의 기온차가 8도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근데 디귿선지에서 묻는 건 뭐야? 그치? 기단의 상층부에서 G와 B의 기온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연히 기단의 상층부는 기온차가 8도씨보다는 어떻겠어? 작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된다라는 게 문제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춘? 그래서 라문의 답은 이제 기역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문제의 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단의 하층부가 가열을 받을 때 이 기단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라 라는 게 이제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어떤 기단이 바다를 건널 적에는 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좀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도 챙겨갈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괜춘?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91페이지의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1페이지 4번입니다. 자, PDF 파일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10이라고 해서 온대저기압 주변 등운선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림가는 북반구에 위치하는 어느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어느 온대저기압이라는 워딩이 나왔잖아. 그럼 일단은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딱 떠올릴 줄 아셔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든 아니면 옆에 그림으로 그리든 다음과 같이 온대저기압의 모습이 딱 그려져야 되겠고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괜춘? 자, 그 다음에 마저 읽어보면은 나는 두 전선 중 한 전선 부근의 지상 기온 분포를 등온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전선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 요소가 급변한다는 거. 그지? 전선을 기준으로 양쪽에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라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위치하기 때문에 전선을 통과했을 때는요, 기온이 후두둑 변하게끔 돼 있어. 즉, 전선 주변에서는 거리에 따른 기온의 변화가 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운선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조밀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선을 경계로 여러 가지 기상 요소가 급변을 하기 때문에 이 전선 주변에서는 등온선이 기본적으로 좀 조밀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럼 딱 봤을 때 뭔가 등온선이 좀 조밀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뭐가 위치해 있겠구나? 전선이 위치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선의 위치를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전선이 뭐 대충 요런 식으로 위치해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온대저기압의 모습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전선은 온난전선이겠어? 한랭전선이겠어? 그죠? 이 전선의 어떤 방향성을 살펴봤을 때 온난전선에 대응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나의 위치하는 전선은 온난전선이겠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괜춘? 그리고 제가 이 북반구의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그린 이유는 이 문제에서 북반구라는 워딩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만약에 이게 남반구라는 워딩이 나왔으면 남반구의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자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 화면 확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A와 B가 각각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래. 근데 지금 보면 A가 B보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더 크죠? 즉 전선면이 좀 더 경사가 급격하게 형성돼 있다라는 얘기고, A가 당연히 뭐가 되겠다? 한랭전선이 되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B는 뭐가 되겠다? 온난전선이 되겠다. 그죠? 물론 이동 속도로 판단해도 됩니다.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죠. 그죠? 이동 속도가 큽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뭐 기니디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기니디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DF 파일에서 성진 티스 코멘트를 보시면은 이제 온대저기압 주변 등온선 분포를 알아두자라고 해서 제가 붙여놓은 그림이 있어요. 자, 온대저기압 주변에서는 이 전선을 따라가지고 등온선이 좀 조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PDF 파일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어떤 등온선 분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고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춘? 자, 그럼 이제 포인트 11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수능 특강 92페이지 5번 문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있는 거 생략하도록 할 거고, 지금 이 가와 나가 각각 정체전선 형성 단계와 온대저기압 발달 단계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이 왼쪽에 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온대저기압이 딱 발달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기압이 가장 낮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저기압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여기로부터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뭐 요런 상황일 것 같아.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에 나인데 여기 어디에 정체전선이 있다 이거야. 아니 근데 뭐 정체전선이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정체전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위도의 따뜻한 기단과 고위도의 찬 기단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체전선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쪽에는 찬 기단이, 그지? 그 다음에 저위도에 해당되는 요 남쪽에는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 기단이라는 게 보통 고기압에 의해서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따뜻한 기단을 형성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이 찬 기단을 형성한 고기압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정체전선은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좀 잘 나타납니다.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낑겨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 정체전선은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좀 어떨 수밖에 없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잖아. 이쪽에 고기압 있고 이쪽에 고기압 있고 그 사이에 낑겨 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기압이 상대적으로 좀 낮겠지, 주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 나자료를 보시면 여기 1010, 1010, 1000, 1000. 아, 지금 여기에서 좀 기압이 낮아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 제가 표시한 요런 자리에 뭐가 있구나, 정체전선이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전선이 지금 요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시라라는 뭐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선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해설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아. 나 자꾸 해결을 해설로 한다? 해결을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92페이지 5번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 6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2페이지 6번입니다. 자, 일단 요 PDF 파일 좀 일찍 받으신 분들은 이 92페이지 6번 정답이 지금 4번으로 표현되어 있을 건데, 이거 3번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게 전선 주변에서 동서 방향의 연직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에 따른 기온을 지금 등온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요거 자료 해석하는 방법 일단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확대 좀 하고요. 자,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 뭘 해볼 거냐면은 요 T-3이랑 T-6에 해당되는 등온선 사이에 등온선 하나를 추가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이 전선면을 경계로 여러 기상 요소가 급변한다 라는 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동일한 고도에서 서에서 동으로 감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 요 정도 고도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요런 부분까지는 T-3 정도의 기온이 나타나. 그러다가 요때 기온이 후두두두두둑 변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대충 T-6에 해당되는 기온이 쭉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뭔가 등온선이 꺾여서 나타나는 요런 부분에서 뭔가 기온이 좀 급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다는 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의미할까? 전선면이 있다는 걸 의미할 거야. 전선면을 경계로 여러 기상 요소가 급변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모든 높이에서 한번 실시를 해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전선면이 요런 식으로 위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전선면이 위치하는 곳이 되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챙겨가셔야 되는 거야. 뭐냐면 연직 기온 분포를 등온선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이 등온선이 좀 꺾여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뭐가 위치하는 곳이다? 전선면이 위치하는 곳이다 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선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높이 0.5km에서의 기온을 A와 C에서 비교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고,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A 포인트, 여기가 지금 B 포인트, 여기가 지금 뭐 C 포인트쯤 되겠는데, 자, 높이 0.5km라고 하면은 뭐 대충 여기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A 같은 경우에는 한 T-3 정도의 기온이 나타나고 C 같은 경우에 T-6 정도의 기온이 나타나니까 A가 기온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동일 고도에서 지금 이 왼쪽이 기온이 좀 더 높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왼쪽에 지금 어떤 기단이 나타나고 있다? 그치? 따뜻한 기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기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이 지금 서쪽, 이쪽이 지금 동쪽임을 감안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전선은 어떤 전선일까요? 그죠? 지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타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타고 있는, 이게 지금 어떤 전선이다? 온난 전선 근처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전선과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니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제일 가깝죠. 여기 전선면이 뚝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적절하지 않고요. 자, 디귿 한번 보시면은 이 전선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C의 풍향은 무슨 방향으로 바뀌겠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부근이라고 하였으니 북반구란 말이에요. 북반구에서 전선의 영향을 받는 관찰자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북전시 기억나시죠? 북전시 신나는 노래. 그치? 아무튼 간에 그럼 디귿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PDF 파일 보시면, 뭐 자매품으로 상공의 전선면이 나타나는 한 장소에서 연직 기온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상황에서도 전선면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봐봐요. 자, 이 문제 상황처럼 온난 전선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좀 바꿀게. 온난 전선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표인 거고, 온난 전선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요. 괜춘?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온난 전선면의 앞쪽에는요, 지표 부근에 찬 공기가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이런 식으로 전선면을 타고 올라타고 있죠. 전선면은 올라타고 있죠. 괜찮아?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요런 지점 있지? 요런 지점에서 연직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대륙권에서는 높이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점차 떨어지게끔 돼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점차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치? 기온이 점차 낮아지게 될 건데,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전선면을 통과하게 되면은 갑자기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잖아. 그럼 이때 기온이 소폭 이렇게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높이가 쭉 높아지게 되면 기온이 후두두둑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뭔가 꺾여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에 뭐가 위치한다? 바로 전선면이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한 장소에서 이 높이에 따른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꺾여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전선면의 위치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수능 특강 93페이지 7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93페이지 7번입니다. 제가 50도 갑자기 바뀌었죠. 제가 이 사구 강의를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 틈틈이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날에 좀 촬영을 하느라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일단 이 93페이지 7번 같은 경우에는 한랭형 폐색전선과 온난형 폐색전선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개념 단계에서 폐색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사실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살짝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나중에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확대 좀 할게요. 이 폐색전선이란 게 뭐였어요? 그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전선이잖아요. 그지? 근데 우린 그거 알고 있죠. 뭐 한랭전선의 뒤쪽에도 지표 부근에 찬 공기가 위치하고요. 온난전선의 앞쪽에도 지표 부근에 찬 공기가 위치해. 근데 이때 이 두 찬 공기 중에 누가 더 찬 공기냐에 따라서 한랭형과 온난형이 나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온난형 폐색전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온난형 폐색전선은 이 온난전선 앞쪽의 찬 공기가 더 찬 공기인 거야. 그래서 very cold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두 전선이 겹쳐질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온난전선 앞쪽에 찬 공기가 좀 밑으로 깔리게 되고요. 그 위를 이제 한랭전선 뒤쪽에 찬 공기가 올라타면서 이러한 모양새가 갖춰지게 되거든. 그럼 이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온난형 회색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더 찬 공기가 위치한 쪽에 이름을 따가지고 온난형 회색전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한랭형 회색전선은 무슨 말이겠어? 그지? 한랭전선 뒤쪽에 찬 공기가 더 찬 공기인 거야. 그래서 한랭전선 뒤쪽에 very cold한 찬 공기가 있고 온난전선 앞쪽에 그냥 찬 공기가 있는 거지. 그럼 이 둘이 만났을 때 very cold한 놈은 약간 밑에 깔리게 되고 cold한 놈이 그 위로 견쳐지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한랭형 회색전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일단 한랭형과 온난형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전선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자, 온난형 회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온난전선면이 이렇게 있고 한랭전선면은 그 위로 올라탔잖아. 그래서 전선면이 지표와 만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전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회색전선이 요렇게 요 자리에 생겨.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한랭형 회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고 한랭전선면이 지금 여기 지표로 만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 회색전선이 요 자리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기억선지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이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게 회색전선의 특징인데 말이에요. 회색전선 근처에서는 상공에 전선면이 두 번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모의고사 컨텐츠 혹은 문제풀이 컨텐츠에서 몇 번 이렇게 다룰 내용이거든요. 회색전선은 상공에 전선면이 두 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자, 일단 온난형 회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자, 여기에서 상공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온난전선면을 한번 만나고요. 여기서. 그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 한랭전선면을 또 여기서 한번 만나요. 상공의 전선면이 두 번 나타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온난형 회색전선에서는 전선 앞쪽이야. 아, 그지. 그 다음에 한랭형 회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상공의 전선면이 두 번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선의 뒤쪽이에요. 이런 쪽. 얘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한랭전선면 한번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온난전선면을 한번 이렇게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색전선 근처에서는 상공의 전선면이 두 번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온난형 회색전선은 전선의 앞쪽, 한랭전선면은 전선의 뒤쪽이다 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디귿선지가 약간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보시면은 나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연직 단면보다 남쪽에 위치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회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 저기압 중심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회색전선이 약간 저기압 중심으로 말려 들어간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한랭전선 요렇게 생겼고요. 온난전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문제에 제시된 연직 단면이 동서 방향으로 연직 단면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가와 나에서 형성된 전선은 모두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다고 돼 있어. 전선, 즉 회색전선이 남북 방향으로 위치해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럼 회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봤을 때 전선이 남북 방향으로 위치하는 동서 연직 단면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 그치? 전선이 남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여기서 동서 방향으로 연직 단면을 쭉 잘라서 이 모습을 들여다본 거라 이 말이지. 괜찮아?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직 단면을 들여다본 이런 부분보다 저기압의 중심은 북쪽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괜찮아? 그래서 회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동서 단면, 동서 방향의 연직 단면이 그려져 있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 여기서 그려진 전선, 즉 회색전선이 남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회색전선이 남북 방향으로 배열된 상태에서 동서 연직 단면을 자르려면 이 회색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에서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기압 중심이 이것보다 북쪽에 위치하게 된다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선지라고 보시면 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95페이지 12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95페이지 12번은 뭐 자료에 대한 코멘트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념 단계에서 남반구의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남반구의 온대저기압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는 우리 개념 단계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북반구의 온대저기압과는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킨, 즉 상하반전시킨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온난전선이 이렇게, 한랭전선이 이렇게 분포하며 이 근처에선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남반구니까.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남반구의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면, 자, 이 남반구에도 편서풍이 존재하잖아. 그지? 남반구에서도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어요. 따라서 남반구 온대저기압도 그러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거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봐봐. 자, 남반구에서도 자, 온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왼편에 있는 관찰자와 오른편에 있는 관찰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진행 방향의 왼편에 존재하는 이런 관찰자 있죠? 이런 관찰자는 풍향이 시간에 따라 무슨 방향으로 바뀔까? 그죠? 저기압 중심으로 다이렉트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고 상정해봐. 그러면 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풍향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바뀐다? 아,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오른편에 위치한 관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따라 무슨 방향으로 풍향이 바뀐다?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북반구랑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도 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왼편에 있는 관찰자는 반시계 방향, 오른편에 있는 관찰자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뀐다. 괜찮아? 그래서 남반구의 온대저기압도 북반구의 온대저기압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나가며 진행 방향의 왼편은 반시계, 오른편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어. 모양 자체는 북반구랑 상하반전된 형태지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기니디 판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가지고 96페이지에 14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우리 태풍과 관련해서 OEC 이거 많이 다루잖아. 그죠? 근데 이 OEC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OEC는 북반구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할 때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편은 위험 반원이고요, 시계 방향 풍향이 바뀝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남반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한번 다시 또 다뤄볼 거긴 한데, 자, 간단하게 또 이 사구에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남반구에서는요, 이게 OEC가 아니고요, OANC가 돼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안전 반원이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우리 조금 전에 생각해봤던 것처럼 남반구에서도 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오른편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거든. 그래서 O랑 C는 똑같아. 근데 위험 반원이나 안전 반원 여부가 반대인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올려드린 그 PDF 파일에 이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북반구든 남반구든 열대저기압은 대체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반구는 남쪽이 고위도 방향이잖아. 그래서 남반구의 열대저기압은 이렇게 남쪽으로, 대체로 남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이 남반구에서는 이 열대저기압의 중심을 향해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놓은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무역풍대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요런 부분 보시면은 이 열대저기압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바람이 좀 약하게 측정이 될 것이고, 여기가 뭐가 되겠다? 안전반원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편 이 열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오른편이 지금 안전반원인 거잖아, 그럼. 그지? 근데 열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왼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열대저기압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잖아. 그럼 바람이 아무래도 좀 빡시게 불 것이고, 여기가 뭐가 되겠다? 위험반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열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왼편이 위험반원이 돼버리죠. 그죠? 따라서 남반구에서는 열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오른편이 안전반원이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괜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북반구든 남반구든 열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오른편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어요. 다만 북반구는 오른편이 위험반원이 돼, 남반구는 오른편이 안전반원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96페이지 14번의 문제의 의도가 보이거든?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은 어느 지역에 위치한 열대저기압의 이동 방향과 지상에서의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구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잖아요.
그지? 제가 개념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유체지구 파트에서는 북반구랑 남반구랑 상황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무슨 반구인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만약에 반구에 대한 안내가 안 나와 있다? 그럼 그거 무슨 뜻이라고? 우리한테 맞추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는데요? 자,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요 가운데가 지금 열대저기압의 중심이잖아? 그죠? 풍속이 거의 0에 가까운 걸 보니까 여기가 태풍의 눈이네. 그지? 근데 이 태풍의 눈을 기준으로 오른편이 왼편보다 조금 더 풍속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편이 뭐란 뜻이겠어? 위험반원이란 뜻이겠지. 그래서 오른편이 위험반원이고 왼편이 안전반원이 되는 것인데, 열대저기압의 진행 방향의 오른편이 안전반원이 아니라 위험반원인 것으로 보아. 이거는 무슨 반구겠다? 북반구겠다라는 걸 판단하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로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지 기니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16 들어가 볼 건데 수능 특강 97페이지 15번 문제 봐주시면 돼. 15번 문제 봐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PDF 파일에서 포인트 16 보시면 포인트 제목이 북 오이시, 남 오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5번 포인트의 제목이 또 여기에 중복해서 들어갔거든. 자, 이 포인트 제목을 최저기압으로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최저기압으로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가는 어느 날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는 이날 A, B, C 지점에서 관측한 해면 기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기니디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 같네. 우리 보고 맞춰보라는 거겠지. 자, 그럼 일단 화면 확대해가지고 가그림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좀 특이사항이 있다. 뭐냐면 지금 이 열대저기압이 A, B, C라는 세 관측소를 관통하면서 지나가고 있죠. 그럼 이 A, B, C 세 지점은 모두 태풍의 중심이 지나갔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한마디로 이 A, B, C 세 지점 모두 태풍의 눈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다. 일단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냐면 이 관측소에서 최저기압이 측정될 무렵이 이 관측소와 저기압 중심이 최단 거리를 이룰 무렵이에요. 그럼 예컨대 A 같은 경우에는 최저기압이 측정될 때 이 열대저기압의 중심과 가장 가까워졌을 텐데 그때가 언제야? 그지? 이 저기압 중심이 정확하게 A의 위치에 있을 때죠. 그러면 그때 측정되는 A의 기압, 즉 A의 최저기압은 곧 요 당시에 이 열대저기압의 중심기압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관측소에서 측정되는 최저기압이 곧 그 당시에 열대저기압의 중심기압이 되겠다. 오케이? 즉 최저기압이 이 열대저기압의 중심과 관측소가 최단 거리를 이루었을 그 당시 그 무렵쯤 해가지고의 이 열대저기압의 중심기압에 해당되겠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열대저기압이 점차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 아무래도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 공급이 점점 더 원활하지 않게 됐을 거고, 그럼 아무래도 세력이 조금씩 비실비실해지지 않았겠니? 그지? 그렇다면 중심기압이 점차 높아지지 않았겠니? 그지? 그렇다면 A, B, C 지점에서 관측되는 최저기압을 비교하게 되면은 A에서 C 쪽으로 갈수록 점차 그게 높아졌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가장 낮게 최저기압이 측정되는 디귿이 A의 관측 결과, 그 다음에 니은이 B의 관측 결과, 기억이 C의 관측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이 뭔가 최저기압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기압 중심과 가장 가까워졌을 무렵이 최저기압이 측정될 무렵이다라는 걸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A가 먼저 최단 거리를 이루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순으로 최단 거리를 이루잖아요. 이 열대 저기압과. 그지? 그럼 아무래도 최저기압이 측정되는 시각을 비교해가지고, 디귿이 제일 먼저 최저기압이 나타나니까 이게 A고, 그 다음 니은이니까 니은이 B고, 그 다음 기억이니까 기억이 C다라는 식으로 판단해 주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판단하면은 뭐 기니디 판단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98페이지 17번 한번 볼게요. 98페이지 17번. 자, 이 문제가 좀 독특한 문제인데, 자, 그림가와 나는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의 연직 기압 분포를 순서 없이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그 태풍 단원에서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 뭐냐면, 자, 북반구의 열대저기압을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북반구의 열대저기압을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 열대저기압 주변에서는 공기들이 겁나 활발하게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뭔가 지표 부근에 있던 공기들이 위쪽으로 확 퍼올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공기들이 좀 많이 모여있다 이거예요. 즉 태풍의 최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들이 좀 많이 모여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공기들은 아무래도 주변으로 뭐 하고 싶어 해? 빠져나가고 싶어 하겠지. 근데 얘네들이 일자로 빠져나가면 참 아름답겠지만 지구가 뭐라고 있어?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력에 영향을 받아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경로가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태풍의 최상층에서는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할 때 이게 시계 방향으로 공기의 발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그치? 근데 아무튼 여기선 지금 공기가 발산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비슷한 고도의 주변보다 공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는 거잖아.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기압이 위치해 있다? 고기압이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강의할 때도 태풍은 이 지표 부근에서는 공기들이 모여드니 이제 저기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태풍의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슷한 고도의 주변보다 공기가 많아서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오케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 부근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압? 저기압. 저기 최상층은 무슨 기압? 고기압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일단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럼 그런 점을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자 봐봐. 자 나자르를 보시면 이 아래쪽은요. 연직 기압 분포를 등압선으로 나타냈을 때 이 등압선이 지금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져 있지. 그럼 여기에는 지금 중심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여기는 지금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지. 그럼 여 위쪽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압? 고기압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태풍에서의 기압 분포와 동일하잖아. 연직 기압 분포와. 연직 기압 분포와. 그치? 그렇다면 요 오른쪽에 나가 무엇이겠다? 열대 저기압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 뭐가 되겠어? 온대 저기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 자, 근데 뭐 기니디는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디귿선지 한번 보시면 B에서 평균 기온은 주변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개념 단계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태풍의 중심이잖아. 그치? 태풍의 중심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약한 하강 기류 때문에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서 이 태풍의 중심부는 주변보다 온도가 좀 어떻다고 했어? 온도가 좀 높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B는 아무래도 비슷한 고도의 주변보다 온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걸 통해서 디귿이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능 특강의 해설을 보시면 이 디귿에 열대 저기압의 연직 기압 분포이며 B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에서 평균 기온은 주변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수능 특강의 의도가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강한 어떤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애초에 여기서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뜨끈뜨끈한 바다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좀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뜨끈뜨끈한 바다라서 온도가 좀 높을 것이고 그래서 공기들이 막 상승을 활발하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요 B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거든. 오케이?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이 태풍의 중심부가 온도가 높은 이유는 뭐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심에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열 압축이 나타나기 때문에가 더 적절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해설이 약간 좀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에다가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해수의 성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108페이지의 3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 108페이지 3번인데요. 요건 자료에 대한 코멘트만 좀 드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위도에 따른 강수량과 증발량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적도 같은 경우에 강수량이 좀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치?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이 강수량이 얼마나 많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음수다 양수다 그지 음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적도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B가 뭐가 되겠어? B가 강수량이 될 것이고 A가 증발량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상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있잖아. 그치? 이게 적도에서 음수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뭐 사설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을 제시를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 좀 낚이지 않게 조심을 좀 해주셔야 돼. 오케이?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같은 경우에는 적도에서는 이제 양수가 되죠. 그죠? 요거 낚이지 않게 좀 주의를 해주시라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의 4번 한번 볼게요. 자, 108페이지의 4번 보시면,
깊이에 따른 밀도와 염분과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A와 B는 각각 밀도와 염분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보고 맞춰보라는 뜻이겠죠. 확대 좀 할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생각해봐. 우리가 깊이에 따른 염분 분포를 배운 적이 있나?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염분 분포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나 밀도 분포는 배웠죠. 수온은 깊이 들어감에 따라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밀도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뭔가 밀도와 염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면은 염분 가지고는 우리가 뭘 생각할 거리가 없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밀도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깊이별로 증가하는 게 뭐가 되겠다? 밀도가 되겠다라는 걸 통해서 A가 밀도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가 뭐다? 염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깊이에 따른 염분, 수온, 밀도 이런 거 맞춰봐라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염분 분포는 애초에 일반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빼놓고 우리가 배운 것들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가 염분이다 라는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방법이라는 거. 오케이?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역과 디귿,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해설 보시고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2페이지 2번 한번 볼게요. 112페이지의 2번. 자, 112페이지의 2번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대한 코멘트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혼합층의 두께 있지. 이 혼합층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그지? 겨울의 두께가 더욱 두껍게 나타난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 왜냐? 여름보다는 평균적으로 겨울에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일반적으로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발달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무튼 간에 겨울의 두께가 더 두꺼운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거는 이 겨울이라는 게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1월 무렵 1월 무렵이 이제 겨울이 되지만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월 무렵이 겨울이 된다라는 사실.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문에 지금 이 자료도 한번 보시면은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7월에는 혼합층의 두께가 좀 얇고 1월에는 두께가 좀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어. 한편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7월에는 좀 두껍고 1월에는 좀 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겨울이 언제냐가 북반구랑 남반구가 서로 반대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발문 2에 보시면 혼합층의 두께에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만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사실 혼합층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래요. 예컨대 용승해역 같은 경우는 용승 여부에 따라 혼합층의 두께가 좀 얇아지거나 두꺼워지거나 할 수가 있지.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5번 한번 볼게요. 114페이지 5번. 자, 114페이지 5번도 자료에 대한 언급만 살짝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나랑 달을 한번 봐봐. 자, 지금 보시면 문제 자료에 양쯔강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개념 단계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기 남동 쪽에 커다란 강, 양쯔강이 흐른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담수가 이렇게 바다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이 양쯔강으로 유입되는 이 담수 있잖아. 이 담수의 세력 자체가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확장이 되고 겨울에는 좀 쪼그라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아무래도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으니까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담수가 좀 많이 유입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 달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나고 이게 다다라고 했을 때 이 양쯔강 주변에서 염분 분포가 좀 유독 낮게 나타나는 게 다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나죠. 그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지?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담수의 세력이 다 때는 좀 확장되어 있고 나 때는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나가 겨울에 가까운 시기이고 다가 여름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요 114페이지 5번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기니디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114페이지 6번 한번 볼게요. 자, 114페이지 6번도 간단하게 자료에 대한 코멘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의 A와 B에서 뭔가 이렇게
연직 수온 분포를 등수온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A를 살펴보시면 요렇게 뭔가 그림 그려져 있고 지금 여기에 회색으로다가 요렇게 뭔가 색칠된 부분이 있잖아. 그지?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게? 그지? 이게 해저지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저지형.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A 같은 경우에 수심이 겁나게 얕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왜 그런 거야? 그지? A가 황해거든. 황해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지? 황해는 수심이 겁나게 얕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수심이 대체로 200m 이내입니다. 왜냐면 황해는 대부분이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대륙붕이 수심 200m 이내지. 괜찮아? 아무튼 황해는 수심이 겁나게 얕다라는 거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은 문제. 괜찮죠? 기니디 판단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 7번 한번 볼게요. 117페이지의 5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디귿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디귿. 자, 디귿 한번 보시면 11월에 B의 표층 해수에 수온 12도와 염분 33psu인 해수가 유입되어 혼합된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B를 이야기를 하였으니 확대 좀 할게요. B를 얘기하였으니 B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B의 분포만 지금 내가 여기다 그려놨어. 그 다음에 11월을 얘기하였으니 11월의 점을 봐야 되겠죠. 요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수온 12도 뭐라고? 수온 12도. 수온이 12도면 한 여기쯤 되겠구만. 그지? 색깔 좀 얇게 할게요. 펜 좀 얇게 할게요. 12도만 요쯤 되겠구만. 그 다음에 염분이 33psu래. 자, 제가 밑에 숫자를 안 써놔서 그런데 이게 33psu면은 대충 요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해수가 점이 여기에 찍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해수를 한번 섞어보겠다 이거예요. 섞어보겠다. 근데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자, 예컨대 요 해수랑 요 해수를 이제 섞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섞인 해수의 염분값은 이 두 해수의 염분의 사이값을 가지게 돼요. 얘보다는 염분이 높고 얘보다는 염분이 낮은 그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값. 당연하지. 성질이 다른 두 해수가 섞이면은 이 해수들의 성질이 서로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서로 비슷해지면서 요 사이에 해당되는 염분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수온도 마찬가지죠. 이 두 해수가 섞이게 되면은 그 섞인 해수의 수온은 이 두 해수의 사이값에 해당하는 수온을 갖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두 해수를 직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뭐라고? 이 두 해수를 직선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하였을 때 오케이? 이 선상 어딘가에 그 섞인 해수가 점이 찍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염분이 요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고 수온이 요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면은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히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섞인 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B에서 11월에 해당되는 이 해수보다는 밀도가 어떨 수밖에 없다? 밀도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 디귿선지를 굳이 또 제가 해설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개념 단계에서 그런 거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 이게 TS도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수온, 가로축이 염분이야. 자, 여기서 등밀도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수온과 염분 값은 서로 다르지만 밀도가 동일한 두 해수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할게요. 자, 이때 X와 Y를 혼합하게 되면 그 혼합한 해수는 이 둘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이 사이에 해당되는 어떤 물리량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이에 어떤 물리량을 가지든지 간에 이 해수는 기존에 있던 이 두 해수보다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밀도가 무조건 증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근데 지금 이 디귿선지에서 묻는 이 상황은요, 우리가 배웠던 이 상황과는 완전 별개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수온과 염분이 서로 다르지만 밀도가 동일한 두 해수를 섞었을 때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애초에 밀도가 다른 두 해수를 섞은 거잖아. 그치? 이거랑 이거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배웠던 요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등밀도 혼합이라고 해.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 밀도가 동일한 두 해수를 섞었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밀도가 서로 다른 두 해수를 섞는 요런 상황은 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도가 동일하지 않은 두 해수를 섞으면은 당연히 기존보다 밀도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에 대한 해설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3대 단어에 대한 모든 문제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모의고사 컨텐츠나 이것저것 좀 진행할 게 많아가지고 사고 업로드가 조금 더뎌졌는데 앞으로 남은 4, 5, 6대 단원은 조금 더 스피디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